네. 저 이제 이승훈의 지성과 무명 강도 예술 첫 번째 과제 서양 미술사 콤브리지 서양 미술사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어 책의 저희가 읽었던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선 안에서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어, 이집트랑 이제 어떤 저희가 원시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제 동굴벽화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겠죠. 동굴벽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영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네, 이건 잠깐 좀 제껴두고 이제 원시 미술이나 이집트 미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마술적인 목적이 있었고 내가 그리는 것에 영혼을 담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소를 그려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잘 그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소인 걸 알아보기만 하면 돼.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소의 특징을 딱딱딱 잡아서 이제 그냥 평면적으로 그릴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소에 대한 지식들이 중요하겠죠. 얘는 귀랑 코가 이제 근데 그 특징들이 자기가 제일 특징적인 각도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그것의 어떤 시각적인 특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보다는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이집트나 어떤 원시 미술들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떤 사실 그런 의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근법이라던가 뭐 단축법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평면적이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워낙 큰 나라였고 되게 오래 간 나라였기 때문에 어 적어도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 어떤 그러니까 그림 사실 막 맨날 바디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 쉬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그림들이 뭔가 어떤 일상적인 목적보다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세대가 흐른 다음에 시대가 흐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그때 남아있는 그림들 뿐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그림을 어떤 그리게 시켰던 그림의 내용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워낙 큰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류층의 권력도 굉장히 셌고 그래서 이제 살기가 좋았던 거죠. 살기가 좋아서 그 사람들의 사회생활 저희는 이제 기독교 이후로는 그리고 현재 많은 종교들이 이제 죽고 나서 너네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지옥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속세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제 너무 살기 좋았던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지금처럼 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 살기 좋았던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이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죠. 일꾼들도 그래서 그 이집트 어떤 왕족의 무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작은 조각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매일마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마다 일하는 사람들 뭐 달마다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365 더하기 뭐 52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각상들이 딱 개수에 맞춰서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잘 가서 심장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내 제값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내가 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냥 이제 영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평소 살던 것처럼. 그래서 가서 이제 뭐 과일도 먹고 그다음에 일은 다 밑에 것들이 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쉬고 있고 뭐 이런 현생의 영원한 지속을 바랐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미라도 굉장히 오래가는 미라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뭔가 이 제대로 사실 아까도 제대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건 사람이고 얘는 뭐고 해서 이제 어떤 손발과 이런 걸 다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른 목적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기술력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나온 어떤 투시나 원근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살아가다가 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가 사실 그리스, 로마 이쪽이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대서양의 어떤 고대 국가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국가들과 이집트 쪽에 이제 어떤 교류가 있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교류의 예시가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것도 있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후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가 아니지, 그리스에서는 어떤 그런,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그런 이집트 같은 느낌의 미술이 처음에 발달을 하다가 이게 점차 이제 어떤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 기술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집트 미술은 사실 목적이 명확하게, 그 영생이란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리스에 와서는 뭔가 그런 목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니까 미술가들의 어떤 창의성이 조금 더해질 여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목적이 사라지니까 원래 양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오리엔트나 있던 이런 다른 데서 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가 발이 넓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유럽 쪽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어떤 분열성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도시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혁명이 일어날 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신에서 벗어나서 인간에 집중하게 됐다고, 네,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봤을 때는, 그래서 뭔가 이제 당시의 철학이나 어떤 과학, 당시에는 자연 철학이라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당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어떤 해부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죠.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그리고, 그림은 모르겠고 조각상을 만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신체 표현이나 이런 데에서 발전은 있었지만, 한동안은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황금 비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상적인 비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개성이,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개성이 좀 없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에 와서 이때 건축 양식이나 어떤 인간 중심의 것들이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부활을 하고, 당시에는 이때 어떤 목적들이 더 강화가 돼서 뭐 원근법 이런 것도 발명이 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천재들이 등장을 해서 어, 굉장히 어떤 이 볼록볼록한 근육이나 어떤 동작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일반적인 인간을 그리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어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굉장히 오랜 공백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가 로마로 변하고 로마가 뭐 두 개로 쪼개지고 해서 이제 어느 쪽은 어떻게 되고 멸망을 하고, 어느 쪽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해서 이제 비잔티움 양식이 이제 굉장히, 동로마인가요? 네, 동로마에서 굉장히 오래 갔고, 이제 서로만은 뭐 쪼개지면서 다양한 세대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가 뭐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시대도 겪고 해서,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북유럽에서 내려온 양식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고딕 양식 이런 것도 발달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적 흐름을 그러니까 저자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조금 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흐릿흐릿해지긴 했지만 벌써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은 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조금 사담이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떤 이런 그림들이 사실 프레스코로 그려져 있다거나, 혹은 이제 천장에 그려져 있다거나 해서 천장을 뭔가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진짜로 하늘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쳐다보는 것처럼 뭔가 그런 표현을 한 어떤 그림들이나 프레스코나, 혹은 이제 어떤 그 장엄한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양식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글로만 읽은 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사실 그림도 뭔가 자세히 보면서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 저자의 설명을 읽어보고, 비교도 해보고, 도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이 책을 완전히 다이제스트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뭔가 막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글 위주로 읽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쪼개지고 하면서 이제 각자 또 다른 양식들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서 이전의 대가들이 막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의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해서 기록들을 보면서 그걸 다시 이제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에는 뭔가 이상적인 뷰에 그쳤던 것이 개성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르네상스가 뭔가 뚝 떨어져서 그리스 로마를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연속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뭔가 비잔티움이나 고딕 양식의 어떤 그런 것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제, 네, 그런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도 뭔가 굉장히 더 정교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살짝 있었던 거고 르네상스에 와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거지만, 이런 식의 발전 방법이 이제 어떤 극에 달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양식화 되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대가들을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생기고, 내가 이 대가들과 다르게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연구가 돼서, 뭐 빛을 이용하는 방법, 색채를 이용하는 방법. 왜냐하면은 옛날보다는 어떤 안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리고 뭐 유화가 만들어지고, 네,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유화를, 예, 그리는 방법이 뭐 달라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과 또 더불어서 새로운 양식들이, 표현법들이 또 생기고, 그게 또 이제 또 연구가 되고, 예,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어떤 인간에 집중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특히 네덜란드 쪽에서 어떤 풍속화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그릴 수 있게 되고, 뭐 풍경, 옛날에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게 이제 성서의 이야기라던가 뭐 신화 속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그리냐의 문제였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풍경도 그냥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또 후대에 와서는 뭔가 그리는 주제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또 주제가 무조건 중요한 거였다면, 이 다음에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참 나중이라고 또 책의 한참 뒷부분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뭐 반고흐나 이런 사람들이 또 반고흐가 뭐 가장 선구자는 아니더라도 핵심이 중심 인물이 돼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어떤 내 감정을 담는 목적을 담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혹은 이제 내가 어떤 실험하고 싶은 기법들을 실험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내가 무슨 주제를 그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양식들로 생겨서 현대에 와서는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 자체가 이제 어떤 목적이 되는 현대적인 미술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흐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조가,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를 얼마나 금지하느냐, 그리고 뭐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계속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에서 뭔가 장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미술을 계속 하려고 할 때는 장엄한 양식, 화려한 양식 뭐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중요하게 할 때는 좀 엄중하고 딱딱하게 하고, 와, 이게 사실적으로 그리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정확하게 목적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이 패턴에 가까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 그 전에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우상 숭배가 빡세게 금지됐을 때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먹고 사는데, 이제 원래 그리던 거 못 그리니까 뭐 풍경을 그린다던가 풍속화를 그린다던가, 이제 사람을 그리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의미가 생긴 시대니까 뭐 초상화를 그린다던가. 이게 사실 이건 조금 잘 모르겠는 게, 그 전에도 사실 초상화나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초상화 같은 거는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나 이런 데 있는 그림들보다 보존이 덜 돼서 안 남아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상화가 그때 와서 뭔가 새롭게 생겨난 양식이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가 금지돼 있을 때는 그런 양식들이 또, 양식이라는 표현이 좀 틀리죠.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또, 혹은 이제 조각상들이 또 발전을 하고, 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뭔가 준비를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서 역사적인 어떤 팩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내용도 되게 두서가 없었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봤던 역사적인 흐름과 그거에 따른 어떤 변화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여튼 이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로마 그러니까 유럽 쪽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음, 예술에 대한 평가, 예술이라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